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ND 국방뉴스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대한민국 공군의 하늘을 가른 KF-21 보라매는 그 자체로 전 세계를 압도한 장면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자립과 미래 전력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죠. 해외의 일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던 꿈은 이날 현실로 증명되었고 그 위용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자부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F-21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전투기가 아닙니다. 2021년 시제기 조립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초음속 돌파, A사 레이더 시험, 공대공 미사일 분리 발사, 고기동 기동성 검증, 공중급유 시험까지 모든 절차가 끊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미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합쳐 1700회를 넘겼고 2026년까지 수천 회의 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보라매는 실전화를 향해 계획보다 앞선 속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해외에서 비관적 전망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를 세웠다며 15년 넘게 걸리는 신형 전투기 개발을 불과 10년 안에 해낼 수 없다고 단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의 날 공개된 보라매의 위용은 그러한 회의론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완성형에 가까운 기동과 국산화된 핵심 장비는 이미 세계 시장의 눈높이를 넘어서는 수준이었고 외신들은 한국이 새로운 전투기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선언한 무대였습니다. 보라매는 하늘을 날며 한국의 기술력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던지는 질문은 가능할까가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더 앞서 나갈까로 바뀐 것입니다. 국군의 날 비행이 회의론을 눌러버린 직후 개발 현장은 다음 단계를 겨냥해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험평가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용 소프트웨어와 센서 융합 로직이 연속 개량에 들어갔고 초도 양산 형상에서 파생되는 블록 체계가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2는 공대지 임무 중심의 무장통합과 저피탐 특성 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련 무장시험 일정이 공식적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당초 말기로 잡혔던 공대지 능력 확보 목표가 2027년 상반기로 조정되면서 전력화 로드맵 전반이 당겨진 모습입니다. 기체 밖을 감싸는 감시 타격눈과 귀도 양산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한화시스템이 양산형 A사 레이더 초도 물량을 공개하면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납품 계획이 확정됐고 이는 블록1 전력화와 블록2 무장시험의 기반이 됩니다. 레이더는 다중표적 동시 처리와 장거리 추적 성능을 전제로 시험평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도 전력 납품 시점과 맞물려 항전계통의 성숙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장체계는 단기 신속 전력화와 중장기 자립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에는 검증된 외산탄을 통해 작전 공백을 줄이고 중기 이후에는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 예산 프레임으로 단계 개발에 교체한다는 정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맞물려 방사청은 공대지 무장 확보 일정을 조기화했고 공군은 초도 40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무장 구성과 소요 배분을 세부 조정 중입니다. 차세대화를 향한 토대 기술도 동시다발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내장 무장창 적용, 형상관리, 전파흡수 구조제와 같은 저피탐 요소는 향후 개량 단계에서 반영될 항목으로 제시되어 왔고 유무인 복합 운용과 데이터 링크 고도화는 파리 에어쇼 기간에 체결된 대형 협력의제 속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 흐름은 6세대 특성으로 꼽히는 센서 풀클라우드형 임무체계와 티밍 운용을 현실적인 범위에서 끌어오는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텔스 재료 구조 분야는 기초과학과 응용 연구가 겹겹이 쌓이는 중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메타물질 기반 전파흡수 구조 등 관련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왔고 광대역 대입사각 흡수 특성을 겨냥한 2025년 연구도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군 적용의 세부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공개된 학계 결과만으로도 소재 구조 해법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선은 복합적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자국 차세대기 개발과의 상대 비교가 늘어나고 유럽에서는 블록 개량 속도와 가격 경쟁력의 조합을 주목하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한편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2035년 운용 목표를 고수하면서 계약 체결과 거버넌스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술 공유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파트너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은 한국형 전투기의 단계적 진화를 더 면밀히 관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권 매체는 KF-21의 양산 가속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국 기존과의 경쟁 구도를 전면에 올려놓고 중동과 동남아에서는 신규 전투기 대안으로서 관심 신호가 잇따랐습니다. 국군의 날 이후 공개 활동과 시험 진도 소식이 이어질 때마다 이 같은 보도 빈도는 더 촘촘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와 동시에 협력국들의 차세대 개발 현황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주도했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조차 생산 중단 위기를 맞이했을 정도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본 경험조차 없는 국가들이 손을 잡아 6세대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진행 속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하며, 만약 일본이 공동 개발해서 이탈한다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 부담은 나머지 국가들이 그대로 떠안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GCAP 합류 전 자체적으로 책정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예산은 무려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막대한 재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본은 기술 이전을 전제로 공동 개발을 택했지만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6세대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실물 기체 완성이 가능한지조차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협력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단독으로 5세대급을 완성한 전력이 전무하다는 점은 구조적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100대 양산 계획을 세우며 50조 원가량을 책정했는데 단순 계산만으로도 대당 개발 단가가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F-22 랩터가 가장 비쌀 때조차 대당 약 3,700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이 이런 가격 구조를 유지한 채 자국 공군 전력화를 추진한다면 운영 비용 압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지와 분석가들 역시 일본의 기술력과 생산 체계를 감안할 때 실제 단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절감이 필요한데 일본의 생산 기반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 체계는 높은 가격 대비 성능이 평균 수준에 머문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이는 국내 운용 효율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고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 내부 군사 전문가들조차 6세대 프로젝트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주요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이 추진했던 F3 계획은 외형상 독자 개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술 지원에 크게 의존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당 기체는 F-16 전투기를 기반으로 일본 환경에 맞게 일부만 수정된 수준이었으며 일본이 원했던 핵심 비행제어 기술은 끝내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기체는 일본 내에서도 자주 국방의 성과가 아닌 기술 의존의 사례로 기록되며 후대 연구의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미국산 엔진과 장비를 일부 활용했지만 전체 기체 구조와 설계 철학은 한국 항공기술진이 직접 완성한 국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한 KF-21은 초기 양산형에서 몇몇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상 설계와 성능 개선 과정은 자국의 역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협력과 의존의 차원을 넘어 독자 개발과 기술 자립이라는 본질적인 격차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설계 제작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타국의 기술을 빌려 쓰는 구조에 묶여 있으며 미래 전장 핵심 자산으로 꼽히는 무인기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 무인기 개념 설계를 시작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었고 지금까지도 기술 개발이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 정체를 지적했으며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냐 외산 도입이냐를 두고 이견만 표출될 뿐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 비행 성공에서 스텔스 항공기 형상 설계 그리고 메타물질 기반 전파 차단 시뮬레이션 기술 확보까지 이어가며 빠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전용 레이더 반사 시험 설비인 컴팩트 레인지를 구축해 기체의 저피탐 성능을 실제 측정 조정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어 블록 3 형상 계획에서는 더욱 진화된 스텔스 능력이 반영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난제인 항공기 엔진 기술도 점진적으로 공개되며 개발 진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소수의 강대국만 확보한 터보팬 기술 격차를 한국이 직접 줄여가는 모습은 국제 방산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5세대 장벽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을 고수했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연구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원리는 단순히 기체를 감추는 개념이 아니라 박쥐가 초음파 반향으로 환경을 인식하는 것처럼 레이더 신호의 귀환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표면 각도를 조정해 반사파를 다른 방향으로 흘려보내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소재를 입히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컴퓨터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스텔스기는 공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탐지 단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고 KF-21 역시 이 원리를 반영해 최적화된 형상으로 설계됐습니다. 또한 한국은 컨포멀 안테나 개발에도 성공하며 기존 선진국이 철저히 통제하던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외형에 완벽히 밀착되는 곡면 안테나로 기체의 스텔스 성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통신 데이터 링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던 이 기술을 한국이 직접 구현해낸 것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진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산을 자립화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아가 이 시스템은 향후 무인 스텔스기 개발에도 바로 적용 가능한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6세대 전투기 전략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의 도약과 함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수입 조립 국가가 아닌 독자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엔진, 스텔스, 통신 그리고 무인기 개념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보여주는 속도와 완성도가 이미 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방산 이슈 중 하나는 단연 KF-21 보람의 전투기입니다. 특히 국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전투기의 탑재될 엔진의 국산화 가능성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방산계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 현황과 국산 엔진 추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군은 KF-21 양산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미 양산 기체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엔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향후 국산 엔진의 성능을 미 해군 슈퍼호넷에 탑재된 F414 엔진급, 즉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분야에서 15,000파운드급 추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장비, 비행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구성품은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엔진은 아직 개발 상황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사실 전투기 자체를 개발하는 것과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난이도 차이가 10배 이상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극심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5세대 전투기 엔진에서는 완전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용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해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부품 국산화와 고온 합금,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같은 차세대 소재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 연구진과 협력해 터빈 블레이드, 연소기 라이너, 압축기 고단부 같은 고난도 핵심 부품의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으며 일부는 내구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지휘사의 F414 엔진은 기본 추력 15,000파운드, F터버너 사용 시 21,000파운드까지 낼 수 있는 저바이패스 터보팬입니다. KF-21은 이 엔진을 2기 장착하는 쌍발 구조로 총 40,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확보합니다. 쌍발 채택은 단순히 추력 확보뿐 아니라 전투 중 한쪽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기체를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는 생존성 측면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F-35가 단발을 선택하면서 개발 초기 한국도 단발과 쌍발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쌍발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국산 엔진 개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쌍발 구조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상승하지만 국산 엔진 개발에 현실적인 목표치를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단발 전투기로 갔다면 훨씬 더 높은 단일 추력이 요구되어 국산화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KF-21은 반매립식 무장창 설계를 통해 무장 탑재량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단발 엔진의 내부 무장 탑재 효율이라는 이점도 크게 상쇄되었습니다. 이처럼 KF-21의 엔진 국산화 논의는 국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신뢰성이 입증된 미국산 엔진을 두고 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에 도전하느냐는 주장을 펼칩니다. 전투기 엔진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수천 번의 이륙 착륙 시험과 장시간 비행 데이터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성 측은 대한민국이 이미 함정용 가스터빈,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드론용 제트 엔진 개발에서 성과를 쌓아왔고 이를 전투기 엔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000파운드급을 국산화해 무인기와 소형 여객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았고 이 기술이 축적되면 KF-21의 차세대 국산 엔진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35년 이후 KF-21 블록 3 이후형 또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시점에 맞춰 순수 국산 전투기 엔진 시제품을 공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여전히 미국산 엔진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탑재된 EJ200 엔진이 유럽 독자 개발 사례로 꼽히지만 추력 대비 수명이 짧고 정비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약점 때문에 비싼 유지비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개발국조차 부담을 느껴 대규모 개량을 미루게 되었고 이는 해외 운용국들의 운영비를 크게 압박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국 내에서 국산 엔진 개발을 회의적으로 보는 세력이 자주 근거로 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라팔 사례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개발 초기에는 미국산 F404, F414 계열 엔진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장기적인 수출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을 고려해 결국 자국 엔진 M88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출력 부족과 신뢰성 문제로 고생했지만 꾸준한 개량 끝에 안정성과 성능을 확보했고 지금은 라팔 전투기의 글로벌 수출 성공을 이끄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5위권 가스터빈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함정용 LM2500 대체 엔진 국산화 성과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200여 개 협력사와 함께 터빈 블레이드, 연소기 라이너, 고온 합금, 압축기 고단부 등 고난도 부품들을 분산 개발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합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으로 묶어내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1300도급 내열 소재는 확보되었고 1500도급 신소재도 연구가 진행 중으로 이는 세계 최상위권 기술과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한화는 13,0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을 공개했으며 정부는 약 23억 달러, 한화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16,000파운드급 엔진을 2035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KF-21 블록3 이후형과 6세대 전투기 그리고 고속 무인 전투기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한 전투기용 엔진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 FADC, 애프터버너 고온 소재, 스텔스 특화 설계 기술에서 세계적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미 한화와 협력해 디지털 제어 시스템 구축과 FADC 기술을 전수했으며 향후에는 애프터버너와 고온 냉각 기술 분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는 미국 지휘가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 판매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과 부품 이익을 유지해온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휘는 국산 엔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자사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에 공동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이는 한국이 독자 개발에 나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단순 복제에 머물지 않고 18,000파운드 이상 추력급 애프터버너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버너 사용 시 27,000파운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인데 이는 KF-21 블록3 이후 완전 스텔스형 개량과 유무인 복합 운용을 지향하는 6세대 전투기 구상에 맞춰 설정된 목표입니다. 슈퍼크루즈 능력과 고속 침투 임무 수행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롤스로이스와의 협력이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엔진 시제품은 지상 점화 시험과 내구성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향후 2-3년간 반복 시험을 통해 수천 회의 가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비행 시험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밟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이 엔진을 KF-21 블록3와 차세대 무인기, 스텔스 폭격기에 적용하고 2040년대에는 독자 엔진만으로 전투기를 설계할 수 있는 완전한 항공자립 국가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산 전투기 엔진은 단순히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분기점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은 터키, 인도 등과 달리 실질적인 시험 일정을 갖춘 몇 안 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엔진 시험의 세부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로드맵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우선 KF-21 시제기 6대는 2026년까지 총 2200회 이상의 비행시험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국산 엔진의 지상 점화 시험과 내구성 검증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2027년 전후로는 초기 탑재 시험에 들어가고 실제 비행에서의 성능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실 수준의 실험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연속 운전과 고고도 저고도 비행, 다양한 기동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긴 과정입니다. 즉, 앞으로 2-3년은 국산 엔진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은 전투기 독자 엔진을 가진 극소수 국가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군사적 자립을 넘어서서 글로벌 항공산업에서의 입지 자체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방산 분야에서는 KF-21 블록3 이후형, 6세대 전투기, 고속 무인 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의 국산 엔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미국 ITAR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 국가들의 KF-21을 수출할 때 미국의 승인 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효과도 막대합니다. 엔진은 전투기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내수 수출 시장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전용 민항기용 엔진 분야로의 확장도 가능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항공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자주국방을 확립하고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시험 일정이 본격화될수록
한국이 얻을 이익과 위상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